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출발 노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노드 간의 그 최단 거리를 찾아줍니다. 가중치가 음이 있어도 음수가 돼도 찾아줍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봤던 벨만 포드 알고리즘은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뭘 기준으로 했냐면 간선수를 기준으로 했어요. 경로의 간선을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늘려가면서 해결했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노드를 늘려갑니다. 사용할 수 있는 노드를 하나씩 늘려가요. 처음에는 A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엔 AB, 그 다음엔 ABC, 그 다음에 ABCD. 그래서 이렇게 간선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노드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을 보면 P는 1부터 K까지 노드만 사용하는 I에서 J까지의 최단 경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1부터 K까지. 원래는 우리가 1부터 N까지 노드를 이용한 최단 경로를 구해주는 거죠. 근데 뭐 중간 정도의 1부터 K라고 생각을 해보고 1부터 K에서 I에서 J까지의 최단 경로가 P예요. P인데 이 P에 K번째, 맨 마지막, 내가 쓸 수 있는 맨 마지막 노드가 포함될 수 있고 포함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최단 경로가. 그러면 K가 P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이 최단 경로가 뭐하고 같냐면 K-1까지 이용하는 최단 경로와 같은 거예요. K를 이용해도 최단 경로가 줄어들지 않는 거죠.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K가 P에 포함이 돼요. K가 P에 포함이 되면 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K가 포함되니까 어딘가에 포함되겠죠. 경로상 I에 J까지. 그러면 I에서 K까지의 P1 또 K에서 J까지의 P2로 나눌 수 있고 요 경로들은 어떻게 되냐? 요 P1과 P2의 특성은 뭐가 되냐면 K를 안 쓰는 애예요. K를 안 쓰는 애예요. 왜? K는 끝이니까 안 쓰는 애예요. 얘 둘 다. 시작이고. P2에서는 K가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서 P1에서 K는 끝이 돼요. 그래서 I에서 K까지는 이 자체는 최단 경로라는 건 최적의 원칙을 만족하는 애예요. 따라서 I에서 K까지의 P1은 뭐에 최적화가 되냐면 1부터 K-1까지의 노드만 사용해서 I에서 K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되겠고 P2는 K부터 J까지 1부터 K-1 노드만 이용해서 가는 최단 경로가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우리가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로 만드는 거예요. I에서 J까지 K개의 노드를 이용해서 1부터 K까지의 노드를 이용하는 최단 경로는 K-1을 이용하거나 K를 이용할 경우에는 K-1을 I에서 K까지 또 K에서 J까지 K-1 이용한 거의 합이에요. 얘나 얘예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차근씩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이 벨만 포드와 달리 플로이드 워셔는 그 주기가 없어야 하는 조건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P1과 P2에는 주기가 없지만 그것을 결합하면 주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가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우리가 알고리즘 수행할 때 방해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가면서 구해보면 돼요. 구하고 마지막에
음의 주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이 논리를 우리가 벨만 포드에 는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벨만 포드는 항상 출발 노드를 가정해요. 출발 노드부터 어디까지? K-1개의 간선을 쓰는 그런 문제인데, 이 애에서는 요 P2는 원래 벨만 포드에는 없는 문제예요. 시작 노드는 있는데 요 경로는 어디예요? K부터 시작하는 애예요. 벨만 포드는 항상 출발 노드부터 어디까지? 거기 찾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작은 문제부터 벨만 포드에 찾았을 때에는 이런 문제들은 벨만 포드에는 존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는 벨만 포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논리가 되겠고, 요거를 계속해서 구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보기 거시기 하고, 아무것도 안 쓰는 애, 2에서 5 바로 갈 수 없죠. 바로 갈 수 없으면 무한대가 되겠고, 2를 이용하는 건 9, 5. 9, 5가 있고 다른 건 없죠. 두 개를 2를 이용해서 V에서 V5로 갈 수 있는 경로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1은 이 전 거 하나도 안 쓰는 거, 또는 0에서 0개를 쓰는데 2에서 1로 가고 1에서 5로 가는 거 합한 거. 그래서 14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쓰는 거. 2를 쓴다는 건 무슨 노드 쓸 수 있어요. 2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는 원래 얘니까 뭐 상관이 없네요. 차이가 없죠. 그래서 2, 5. 5도 없죠. 얘가 무한대니까. 2, 5. 여기 14지. 어쨌든 2가 0이고 이렇게 되면은 얘도 14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기보다는 이 플로이 워셔 알고리즘은 이게 인접 행렬 표현이죠. 이 인접 행렬 표현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고, 얘를 이용해서 얘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5개의 노드가 있으면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 것부터 5개의 노드를 다 이용하는 것까지 차례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2에서 3까지는 최단 경로가 3이고, 2에서 4까지는 2고, 3에서 5는 7이고, 이게 다 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얘를 계산할 때는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4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4를. 그러면 얘는 D3 원래 거하고 요 선을 이용해서 갱신을 하게 돼요. 나머지들을. 요게 있는. 그리고 얘는 안 변해요. 이 네 번째에는 4를 쓴다고 해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변하고 나머지 애들은 변한 애가 있고 안 변한 애가 있는 거예요. 여기처럼 7이 6으로 변하거나 변할 수 있는데 안 변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원래는 얘부터 차례대로 n제곱이죠. 요 공간의 복잡도가 n제곱이죠. 그 인접 행렬이니까 n제곱이에요. 그런데 이런 배열이 몇 개 필요해? n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공간 복잡도가 n3승이 돼요. 그런데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한 다음에 얘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면 얘는 필요 없어요. 즉 계속 n제곱계를 만들어서 쓸 이유가 없고, 이전 걸 이용해서 다음 거 계산한 다음에는 그 바로 전 거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계속 풀어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 하나 갖고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는데
요 라인은 안 변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산하고 또 그 다음에 5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계산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즉 n제곱 공간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n3승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n제곱 공간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ij를 계속 갱신해 나가면 돼요. n3승 for 프로 별거 할 것도 없어요. 할 거 없는데 여기서 나중에 요걸 구한 다음에 뭘 살펴보냐면 요 값을 살펴봐요. 요 값을 살펴봐서 이 값이 0이면 음의 주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요거를 살펴봐도 돼요. 요게 0이면 음의 주기가 있는 거예요. i에서 j로 가고 j에서 i로 오는 그 경로의 합이 음수면은 음의 주기가 있는 건데, 얘를 매번 구하면서 얘를 판단해 볼 필요는 없고, 끝까지 그 n3승으로 얘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0이 아니라 음수가 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음의 주기가 새롭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벨만포드는 요거를 한 번 더 해서 음의 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본 거고, 플로이 워셜은 끝까지 간 다음에 요 대각선에 있는 값이 음수인지 아닌지를 살펴봄으로써 내가 지금 접근한 그 그래프에 음의 주기가 있는지 보고, 음의 주기가 있으면 내가 구한 이 값들은 최단거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실제 경로들을 알아내고 싶으면 최종 결과로부터 되돌아가면서 구하면 돼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별도 배열을 만들어서 어떤 애들을 이용해서 저 값을 최종적으로 갱신했는지를 기록해 놓으면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고 늘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얘를 만들어서 구해가도 추가 공간이 필요한데, 얘를 이용해서 경로를 구축하려면 또 선형 비용이 들어요. 따라가야 되니까. 얘를 이용해도 똑같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적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답을 구한 다음에 그 최저값 말고 그 최저값을 구성한 그 노드들 또는 그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그러면 다시 내가 7을 어떻게 해서 구해냈지? 3, 4를 더해서 구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알아내서 되돌아가면서 원래 어떤 경로로 그 최단 경로가 됐는지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입니다. 이거 보면 되게 코드는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자, 마지막 동적 프로그램을 살펴볼 마지막 문제입니다. 웹환원 문제. 그래서 컴퓨터 공학도면 꼭 알고 있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웹환원 문제예요. 얘 말고 지난번에 봤던 영일랩색, 영일 배낭 문제.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NMP에서 그 어려운 문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문제가 웹환원 문제, 그 다음에 영일 배낭 문제, 요 두 가지인데, 웹환원 문제는 문제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웹환원이 있는데 도시를 한 바퀴 순회해서 원래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가장 짧은 거리로 도시들을 방문하고 싶은 거죠. 그게 웹환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찾는 거는 주기를 찾는 거죠. 갔다가 쭉 해서 다시 자기로 와야 돼요. 아까까지의 그 벨만포드나 플로이 워셜은 V1에서 VK로만 가는 거죠. 근데 얘는 다 모든 노드를 방문하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 부르냐면 토어라고도 하고요. 여행 경로. 토어가 우리는 어디 여행 갔다 되돌아오잖아.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토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해밀토니안 서킷이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일주 여행 경로, 해밀턴 경로. 얘는 존재하는 모든 노드들을 한 번씩 거쳐서 자기 자신으로 원래 출발했던 노드에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 다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니까 얘가 A 노드에서 출발했는지 B 노드에서 시작했는지 C 노드에서 시작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얘는 출발 노드라는 거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실제 서울에 산다고 서울에서 출발하고 모든 도시 거쳐서 서울 오는 그 경로를 찾나, 천안 산다고 해서 천안에서 다 돌고 천안 오나 차이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돌아가는 경로는 똑같아요. 시작 위치만 다를 뿐. 어떤 애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어떤 애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 이 경로 자체가 바뀌진 않는 거죠. 천안에서 시작한다고 서울에 시작한다고. 그러면 웹하너 문제를 우리가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얘도 최적 원칙을 만족하는 앤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V1에 출발해서 어디로 갔겠죠? 첫 번째 이웃 노드가 있을 거예요. 그걸 VK로 놓으면 VK에서는 다른 모든 노드를 거치고 되돌아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요 경로는 만약 얘가 최적 경로라 그러면 VK에서 V1은 VK에서 V1까지 가는 모든 노드를 거치는 최적 경로여야 돼요. 최적 경로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면은 그 일주의 경로가 어떻게 돼? 더 짧아지죠. 그래서 이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요게 뭐예요? 최적 문제예요. VK에서 V1으로 가는 모든 노드를 거치는 최단 경로. 그러면 어떻게 돼? V1에서 VK로도 갈 수 있고 V2, 3, 4, 5 다 갈 수 있죠. 그러면 각각에서 최단 경로를 다 구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짧은 걸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즉 V1에서 그러니까 V2에서 V1으로 가는 최단 경로, V3에서 V1으로 가는 최단 경로, VN에서 V1으로 가는 최단 경로 플러스 요걸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게 뭐가 돼? 최적 일주여행 경로가 되는 거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구해? 하나씩 작은 것부터 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노드 하는데 그냥 이게 어떤 노드가 출발에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V1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 애들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V2에서 V1, V3. 그러니까 한 노드만 거쳐가는 거죠. 그 다음에 쟤를 이용해서 V2에서 V1으로 가는 다른 노드들 다 거쳐서 가는 저런 2개짜리, 3개짜리 다 이용해가지고 하나씩 구해 나가는 거예요. 구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답을 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하나씩 다 따져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이걸 다 하려면. 그래서 동적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조금만 n이 커지면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려고 그래도 코딩하는 게 너무 귀찮아.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안 해. 동적 프로그래밍으로는. 안 하는데 이제 나중에 다른 기법을 이용해서는 실제 해볼 거예요. 웹하는 문제를. 근데 동적 프로그래밍은 안 해. 근데 이 웹하는 문제도 실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요 점화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고 1로 가는 애. 그 다음에 3을 이용해서 1로 가는 애. 그 다음에 3, 4를 이용해서 1로 가는 애. 그 다음에 1에서 시작해서 2, 3, 4를 해서 1로 오는 애. 이걸 다 구하면은, 이렇게 차례대로 구하면은, 최종적으로
일주행 경로 가장 짧은 게 2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하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세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앞에 있는 세기는 노드들의 세기니까 1, 2, 3, 4 이렇게 노드 번호로 증가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세기는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집합이 들어가야 돼요. B인 거, 그 다음에 노드 하나만 이용하는 거, 노드 2개 이용하는 거, 3개 이용하는 거 이렇게 모든 부분 집합들이 여기에 이제 사용이 돼요. 그럼 이 부분 집합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부분 집합을 가능한 모든 부분 집합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부분 집합, 가능한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반복을 해보고 싶어요. 모든 부분 집합 가능한. 그러면 4개의 원소가 있다. 그럼 이 4개의 원소의 모든 부분 집합은 총 몇 개 있어요? 2의 4승계가 있죠. 그럼 얘를 반복을 해봐야 돼. 그럼 어떻게 반복할까? 뭘 이용해서? 0부터 15까지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려운 거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4개의 비트를 생각하면 돼요. 원소가 4개예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0000이면은 뭐야? 공집합이지. 아무것도 없는 애야. 0001이면 첫 번째에서만 있는 애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0010이면 두 번째 있는 애의 집합. 그러면 이 00부터 111까지 15개, 16개가 있겠죠. 그럼 이게 모든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0부터 15까지 가면서 이것을 비트맵으로 해가지고 어떤 애가 세팅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런 애야. 그러면 1번과 2번 원소가 들어있는 부분 집합이구나를 알아야 되겠고 그걸 이용해서 또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 하는데 요 서브셋의 개수는 n개니까 예를 들면 5개야. 그럼 하나 빼니까 4개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15개가 필요한 거예요. 요 비트를 바꾸면서. 아까 승주가 얘기한 것처럼 0부터 15까지 증가시키면서 되는데 0일 때 어떤 애들, 1일 때 어떤 애들, 2일 때 어떤 애들.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필요한 애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애들인지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이 순서대로 가면 작은 크기 있는 애들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건 실제 요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 있는 애들이지. 하나짜리를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2개짜리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처리하는 게 되게 머리 아파요. 만들어 보면 만들 수는 있는데 저 부분 집합을 표현해 가지고 색인화하고 그거를 내가 활용해 가지고 코딩하기가 간단하진 않아요. 제가 만든 버전을 한번 조만간에 공개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근데 그때 뭘 쓰냐? 비트맵을 쓰긴 써요. 그렇지 않고는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부분 집합들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 집합을 처리할 때 뭘 주로 하냐 하면은 프로그램 할 때는 비트로 표현해가지고 01, 01 해가지고 원소가 10개다. 그럼 10비트짜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10비트짜리가 어디가 1, 2 세팅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인지 판단해야 되겠고, 그걸 이용해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돼요. 부분 집합을 다 따져줘야 돼서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한 12, 13개 정도면 전수도 가능하고, n이 30이면은 동적 프로그램이 가능한데, n이 좀만 더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워라 내워라 돌려놓으면 안 끝나겠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웹판원 문제가 이런 문제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이 웹판원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다음 노트에서 이제 대추적 분기 한정법이라는 기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